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 실업률이 동시에 같이 올라야 나타난다라는 게 70년대, 80년대를 통해서 조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지금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느냐라고 하면 물가가 나타난 것과 동시에 실업률이 동시에 같이 올라야 한다. 시장에는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팩트만 갖고 금융위기처럼 위기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팩트가 다 모여져 있어도 안 터질 때가 있어요. 우선 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같이 써놨는데 사실은 인플레이션은 걱정이긴 했지만 더 중요한 인플레이션 걱정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좋아진다면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정상적이고 당연한 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바뀌면서 사실 시장에 보이지 않는 공포, 월가에서는 하루에 몇십 개의 스태그플레이션 리포트가 나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가장 지배적으로 보여지고 구글 검색 순위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의 검색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면 아마도 지금 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 문제인 것 같고요.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나온 김에 알아두셔야 필요한 내용들을 보면 사실상 인플레이션은 지금 시장에서 엄청난 그 문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CPI, 인플레이션 관련돼서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용어가 있는데 그냥 일반 CPI라고 나오는 숫자보다는 스티키 프라이스 CPI라는 거가 있고 트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특히 이제 스티키라고 써 있는 거에 의미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가격 변동성이 낮은 품목, 원래부터도 이제 변동성이 높지 않은 품목들로 이루어진 CPI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스티키 프라이스 CPI가 별로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변동성이 원래 높은 중고차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올라서 나타난 인플레이션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시적이라는 거에 대부분 다 동의를 했던 거였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스티키 프라이스 CPI는 그렇게 위협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그냥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보는 근원 CPI라든지 CPI가 높아서 걱정스러운 상태고요. 투자에서 CPI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라고 했을 때 지금 보이시는 이런 화면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가는 금리와 가장 높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최근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지표가 나오면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들을 여러분 늘 확인하셨는데 가장 동조성이 높은 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시면 유가와도 동조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높아질 때 CPI가 높아지는 것은 거의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근에 유가가 오늘 기준으로 80불을 넘었는데 70% 이상 상승했어요. 올해 안에. 그러니 당연히 CPI에 대한 설명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주가에 대해서는 후행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CPI가 따라 오르는 경향이 높다라는 거죠. 당연합니다. 주가는 3개월에서 6개월 앞서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거나 유동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주가는 먼저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후행해서 CPI가 오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는데 CPI가 안 움직이는 과거 디플레이션 시대는 정상적이지 못한 요인들이 있었다라고 봐야겠죠. 그런가 하면 왼쪽 아래 보시면 임금 상승률은 CPI에 후행합니다. 9월 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와서 0.6% 나오면서 쇼크 이렇게 하고 상당히 놀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물가가 오르면 임금 상승률은 후행하기 때문에 따라 오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임금 상승률 관련해서는 필립스 곡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물가가 오를 때 이때 이제 연준은 뭘 보냐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보는 게 제일 이제 중요한 품목이었는데 임금 상승률이 오를 때 물가가 오른다고 거의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었던 거가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 경기에는 후행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진 다음에 경기가 확실히 좋아진 상태에서 물가가 따라서 오르게 돼 있는 그런 현상이었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30년간 안정적이었던 얘기는 지나간 기간 동안에 물가는 2% 이상 넘지 못했던 오히려 그래서 2008년 9년 금융위기 때 이후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그렇게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2%를
가까이 잘 가보지 못해서 옐런이 연준 의장일 때 오죽하면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라 그래서 고압 경제라는 것을 선언하고, 고압 경제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는 높아져도 용인하겠다라는 정지였는데, 왜 그랬냐? 2%를 못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물가라는 모습을 잘 보지 못했고, 그 이유는 제가 강연도 세미나 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아마존 효과라든지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뭐 물가가 오를 수 없다는 것도 있지만은, 점차 베이비부머들이 고령화되는 그런 은퇴가 많아지면서 물가가 오르지 못한 요인도 상당히 있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은 사실상 미국의 물가는 아까 물가는 유가와 많이 연동한다고 말했는데, 유가가 높아질 수 없는 요인이 있었죠. 그게 이제 셰일에 의해서 지금도 만약에 지금처럼 유가가 높아지면 심각한 위협에 들어가기 전에 셰일이 등장해서 유가를 적당히 조절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기간 동안 유가가 심각하게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유가가 높아지면 메리트가 발생하는 셰일에 의한 그런 유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최근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부분이라면, 지금 현재 저희를 위협하는 물가 현상은 아마도 공급망 병목 현상과 만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공급망 병목 현상은 사실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처음에 나타났던 현상, 그러니까 작년도 코로나에 의해서 생겨났었습니다. 모두가 일을 안 해버리는 바람에, 락다운 되는 바람에 사실 생산 기지였던 곳들이 대부분 멈춰서 버렸기 때문에 공급이 안 돼서, 바이러스의 어떤 그런 면이 아니라 이제 다시 경제가 살아나려고 할 때 충분히 돈이 있고 충분히 그 소비력이 있는데, 또 그 실제로 소비를 하는데 제품을 대주지 못해서 생겼던 병목 현상,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목재 가격이 몇 배씩 올라가고 그랬었죠. 그런 병목 현상이 이제 조금씩 해결된다 라고 하는 국면에서 다시 델타 변이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 델타 변이가 동남아를 묶어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 버틀렉은 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병목 현상입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병목 현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생산 기지가 이동됐어요. 어느 쪽이냐면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인도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쪽으로, 태국 같은 쪽으로 생산 기지를 이동시켰던 거죠. 근데 델타에 의해서 오히려 서구권에 위드 코로나로 빨리 들어간 국가들과는 다르게 동남아 국가들은 뒤늦게까지, 왼쪽 위에 보시면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가장 피크가 9월 둘째 주까지였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걱정스러워하는 물가 상승을 가져오는 병목 현상은 두 번째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 병목 현상이 그러면 계속 어려운 상태로 있었냐? 아니죠. 목재값이 반토막이 나서 내려간 상황이어서 이제 병목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것 때문에 주가들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첫 번째 병목 현상, 서플라이 체인 버틀렉을 공포스럽게 바라봤던 걸 다 잊어먹고 지금 처음인 것 같지만, 사실 이런 공포 현상은 지난번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항을 셧다운 해버렸기 때문에 해상 운송 요금이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했고,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아까 회복 중이던 상태에서 또다시 공급자 배달 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결국 공급이 또다시 쇼티지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공급망 차질은 기본적으로 어떤 걸 갖고 왔느냐? 기업들의 생산 비용 상승을 가져오게 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저희는 첫 번째 공급망 병목 현상이 아니라 두 번째에 왔기 때문에 또 다른 공포,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상황까지 같이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첫 번째에 올라갔다가 다 내려왔는데, 배송 시간이 짧아졌는데 또다시 이제 증가하는 국면이 돼버렸고요. 지금 저희가 경험하는 서플라이 체인 버틀렉은 특이하게 과거에 잘 있지 않았던 공급망 병목인데, 강한 수요 때문에 나타나요. 공급망 차질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강한, 그리고 해결되지 못한 재고 같은 것들에 의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과거 같으면은 경기가 빨리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소비가 지금처럼 이렇게 높지 않은데, 지금은 소득을 보존해 줬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뿐만이 아니라
능력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문을 직접 하기 때문에 강한 수요를 맞춰주지 못하는 공급망 차질이 혼재하는, 이거는 과거하고는 조금 다른 공급망 차질 상태, 그 다음에 물가 상승 상태라는 거를,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가 꺾이지 않고 살아있으면서 이런 식의 공급망 차질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 차질과 석탄 가격, 천연가스 가격은 어떻게 연결되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에너지 값이 오르고 있는데 그 이유들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중국 석탄 가격에 대해서 에너지 가격은 잠시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석탄 소비를 했던 거예요. 보복 소비라는 게 있어서, 특별히 전 세계에서 미국이나 유럽의 수요, 주문을 감당할 수 있는 실제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지역은 중국, 한국, 대만 정도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은 매달 신고치를 갱신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에너지를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썼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석탄보다 더 많이 이제 소비를 해야 될 상황인데, 정부에서 탄소 배출 관련된 규제를 해버리니까 이게 두 개가 둘 다 쇼티지가 나면서 당연히 가격 급등을 하고, 석탄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니까 석탄 가격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둘 다 대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가가, PPI가 뛰는 그런 모습들을 따라 가져오게 됐던 거죠. 지금 이제 밑에 있는 것처럼 중국은 이제 석탄 수입을 대체 상쇄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호주의 석탄 수입도 안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들이 생기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들은 사실은 다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미국이 달러를 많이 푼 거에서 온 현상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필요한 양의 5배씩, 6배씩 더 많이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그 물가라는 거는 화폐적 현상이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이유가, 당연히 많이 푸니까 돈의 값이 떨어지고, 돈의 값이 떨어지니까 돈으로 표기하는 것들이 다 올라가는데, 그 중에 원자재가 없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원자재 값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석탄이랑 천연가스 같은 것들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것을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에너지에 관련돼서는 다 대체재들이 다 같이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이게 그럼 어디서 나타났냐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이 강하게 풀린 것뿐만 아니라, 그 유동성이 미국 국민들에게 저축이라든지 소비 여력을 주면서 한꺼번에 많은 주문들이 나가게 됐던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은 그런 면에서는 일시적이라는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받아들였는데,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공포는 인플레이션을 넘어서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사실상은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처음부터 부정적이지 않은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처음부터 부정적이죠. 그래서 지금 마음속에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어느 정도 해소되기 전까지는 지금 시장의 어떤 이런 변동성은 낮아지지 않을 건데요. 그런 면에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그 공포의 정체는 뭐냐? 왼쪽 위에 도표를 보시면 지금처럼 미국이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었던 때가 2번 정도 있는데, 그때 유일하게 미국에서는 아주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다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그 70년대와 70년대 후반에 유동성을 풀었을 때 그 대가로 오른쪽 아래와 같은 현상이 따라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이 미국 역사상 지금과 같이 이렇게 높은 모습이 나타났던 때는 공통점이 뭐냐? 연준이 돈을 많이 풀었을 때다. 유동성이 커졌을 때인데, 재정정책을 아주 강하게 사용했을 때인데, 그때 그 반대급부로 오른쪽 아래처럼 금리를 20%까지 높여야 할 만큼, 볼커나 이런 사람들이 금리를 높여야 할 만큼 인플레이션을 조절 못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돈을 많이 풀었고, 인플레이션이 공교롭게 공급망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에너지 대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결과적으로 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공포가 시장을 현재는 이끌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스태그플레이션은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스태그네이션이란 말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이죠. 그래서 상태는 어떠냐? 경기가 나빠지는데, 경기가 좋지 않고 나빠지는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강력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보수당의 맥클라우드 의원 연설 중에 나온 말이고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특이한 현상이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전쟁이나 이런 경우에 사회적인 커다란 이벤트가 있을 때 나타났고, 오일 쇼크처럼
서플라이 쇼크가 나타날 때나 나타나는 그런가 하면은 정책 실수라는 건 뭐냐면은 요때는 71년 뭐 이럴 때 이제 미국이 금태안을 포기했을 때 금에 연동되어 있던 달러가 풀리면서 엄청난 물가의 상승을 갖고 왔는데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그래서 굉장히 높아졌고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 실업률이 동시에 같이 올라야 나타난다라는 게 70년대, 80년대를 통해서 조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지금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느냐라고 하면 물가가 나타난과 동시에 실업률이 동시에 같이 올라야 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당연히 경기가 나빠지는 증거로 실업률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이 이제 참고로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주가는 그 실업률 하락과 주가는 언제나 동행합니다.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는 동안에 주가가 빠졌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통틀어 역사상 한 번도 없어요. 시장에는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팩트만 갖고 금융위기처럼 위기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팩트가 다 모여져 있어도 안 터질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돈을 풀기로 아주 작정하고 준비되어 있을 때는 안 터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이 헝다가 이렇게 돼 있어도 정부가 조용히 있긴 하지만 벌써 작년도 4월부터 알고 있던 사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걸 모를 리 없다는 사실 때문에 글로벌 뭐 관련해서는 물론 당연히 중국은 경제가 개방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위기가 되지도 않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돈을 풀어서 막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리세션처럼 그런 위기를 가져오지 않아요. 그러나 팩트는 이제 발생할 수 있죠. 지금도 중국은 그런 상태는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봤을 때 실업률은 아주 중요합니다. 고용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는 게 고용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용지표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시장의 위험에 대해서 상당히 잘 파악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와 실업률이 동시에 높아질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은 지금 부인난이지 실업률이 높아진 시기가 아니죠. 이번에 실업률이 4.8로 나오면서 그날 일자리 숫자가 19만 4천인가요? 이렇게밖에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쇼크가 왔는데도 잠시 머뭇거리다가 금리가 올라가 버렸어요. 장기금리가. 이유가 뭐냐? 사실 미국은 3.5에서 4% 사이를 완전 고용으로 보는데 3.5에서 4% 사이에 가까이 가는 4.8 나온 거는 상당히 우호적인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하우스 어느 곳도 대부분의 아주 나쁘게 보는 하우스들도 지금 시장이 크게 조정한다, 20% 조정한다고 보는 하우스들도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건 같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은 판단을 하죠. 이러다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는 큰데 아까 제가 실업률을 가장 큰 지표로 말씀드렸지만 그걸 더 크게 뚜렷하게 말하면 경기입니다. 경기가 나빠져야 그러면서 물가가 올라가야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느냐 아니냐는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을 봐야 하는데 지금 왼쪽에 보시면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경기가 나빠지는 게 아니죠. 지금 최근에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방송 중에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악재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금리가 자꾸 미국 10년물 금리가 미국장이 오를 때도 자꾸 오릅니다. 그래서 미국장이 플러스가 나고 있는데 그날 금리는 1.6을 가고 막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은 경기가 나빠질 때는 그 반대로 가요. 금리가 더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경기가 좋아지는 것들을 인정하고 판단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2년과 10년 차이가 벌어진다는 뜻은 뭐냐? 기본적으로 10년 빼기 2년, 장단기 금리 차가 높아진다는 의미는 2년이 작고 10년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장기가 금리가 높아지는 거는 경기가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10년물 금리가 1.6 얼마까지 더 가 있지만 특히 고용지표가 나오는 날 장단기 금리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단기 금리는 올라갔지만은 장기가 더 올라가서 장단기 금리차가 최근에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경기가 나빠지는 사인은 전혀 아니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이제 고용 관련돼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기업 이익 마진이 유지되는 부분들이 NFIB 쪽에서 보면은 제품 가격 인상 기업이 임금 인상 기업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런가 하면 제품 가격 인상 기업 비중이 상당히 높고 중소기업들의 제품 가격 인상 비중이 즉 굉장히 높은 것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가를 가격에다가 반영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제 그게 중소기업에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발표한 날 빠진 기업과 발표하고 올라간 기업들의 차이는 발표하고 올라간 기업들은 대부분 이런 거죠. 우리는 제품값을 올리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면 주가가 올랐어요. 전가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조용히 전망을 나쁘게 하면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거겠죠. 근데 보시다시피 중소기업이 제품 가격 인상을 예상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얘기는 현재 미국은 충분히 인플레이션을 커버할 상황이 됐다라는 거고요. 고용에 관련돼서 보시면은 지금처럼 이제 이번에 발표된 고용 지표는 비농업 고용자 수가 50만 명 예상했는데 19만 4천 명 나온 것 때문에 상당 부분 쇼크가 있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률이 4.8로 떨어진 거, 그 다음에 보시면은 왜 그럼 19만 4천 명밖에 안 됐냐라고 했더니 정부가 발표했어요. 여기 보시면 BLS라는 데죠. 레이버 스태티스틱 하는 쪽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정부 취업자 계절 조정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얘기는 이제 뭐냐면 나중에 그걸 다 빼고 보면 사실은 감소가 아니다라고 발표했던 거고요. 특히 이제 실업률이 4.8로 떨어졌다는 사실이 2020년 3월 이후 실업률 최저치고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특별히 호텔, 레저 이런 쪽으로 고용이 회복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고 특별히 임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금이 0.4%에서 0.6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서라도 사람을 찾고 있다는 얘기는 기업은 임금은 비용이죠. 비용을 더 높여서 사람을 채용할 만큼 이후 수요를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기가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용을 더 높여서 사람을 써서도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 상승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으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당 임금이 상당히 빠르게 특별히 서비스업 쪽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자발적 실업자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자발적 실업자라는 게 뭐냐면 대우가 좋은 곳으로 가려면 일단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발적 실업자에 들어가는데 자발적 실업자가 확 줄었다는 얘기는 코로나 이전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상당 부분 만족스러운 직장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고요. 그만큼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대우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구직자가 늘어난다는 뜻과 같은 얘기예요. 상태가 굉장히 건전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번에 고용 발표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현재는 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빠졌었느냐? 실제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의 모습을 그대로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은 보시면은 경기는 나빠지고 물가는 올라가는 건데 경기 지표는 점점점 안 좋은 쪽이 발표되고 있었고 물가는 더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공급망 쇼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잠시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10월 들면서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글로벌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치고 이거는 CT에서 나오는 서프라이즈 지수인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얘가 더 먼저 바닥을 치고 더 먼저 반등합니다. 지금 이미 반등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항구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다리는 배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70척에서 더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왜 그러냐면은 오른쪽 아래 보시면 컨테이너선 운임료도 똑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경쟁이 조금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고요. 물류 업종 노동자 채용이 높아지고 있어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 얘기는 뭐냐면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다는 뜻은 여러분은 이거를 고용의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채용해도 돈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경기를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고 왼쪽 위에 보시면 반도체 공급 부족을 대답한 회사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망 이슈가 조금 해결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병목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나타내고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목재 가격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진한 파란색이 목재 가격인데 목재 가격이 올해 들어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몇 배 올라갔었죠. 디플레이션 우려로 먼저 목재 가격이 공급망 쇼크로 인해서 먼저 올라갔는데 이게 병목 현상이 해결되기 시작하면서 바로 떨어져가지고 얼마큼 떨어졌냐면 과거 가격으로 돌아갔죠.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해소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게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왜 다시 올라가고 있느냐 하면 건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코로나의 기저효과로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실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주택건설 관련해서 확대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이건 실제 경기를 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에너지 가격들도 목재 가격처럼 공급망 이슈에 의해서 올라가 있는 가격을 어느 정도는 내려와야 다시 실수요에 의해서 올라가는 구간이 올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공급망 이슈나 이런 거에 의한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은 최고치를 지금 치고 어느 정도 꺾인 게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 둘째 주까지가 최고 피크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네시아나 태국 이런 쪽들도 셧다운이 이제 다 풀리기 시작해서 운행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천연가스 가격도 이제 나중에 에너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최고치에서 내려오기 시작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석탄 관련해서도 대책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공급망 이슈를 완화시키는 측면으로 들어간 거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금방 풀어질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드리겠지만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사실 좀 내려놔도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